뭐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지금이 바닥 정도에 가까웠다라고 보여요, 저는. 그리고 온체인 지표 중에 전체 실현 평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매수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은 그게 지금 현재 5만 5천 달러거든요. 5만 5천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6만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상태인데 한 6만 달러까지는 찍으면은 바로 그 매수세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 얘기까지 들으면은 그러면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좋은 시절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게 또 과거같이 뭐 1년이 빠진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빠진 걸로 치면은 고점 대비로 이제 한 몇 달 정도 된 거니까 조금 더 빠지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의 어떤 요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원인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지금이 바닥 정도에 가까웠다라고 보여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어떤 현재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구간에서 7만 달러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네. 7만에서 6만 떨어질 때는 한번 물론 5만 9천 달러도 갔지만 네. 바로 반등을 하면서 이 7만에서 6만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금방 복귀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그래서 6만에서 7만 달러대에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버티냐면, 일단 7만 달러라는 가격은 24년 트럼프 당선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횡보하던 구간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매물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에서 7만 사이에는 매물대가 없었어요. 그 말은 7만에서 10만 달러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7만에서 8만, 8만에서 9만 사이에서는 어떤 매도 볼륨 자체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은 이 구간은 빠르게 뚫고 내려가는 거죠. 요거를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켓이 그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6, 7만 때는 에어포켓이 없어요. 거기는 촘촘하게 매물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 중에 전체 실현 평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매수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를 보면은 그게 지금 현재 5만 5천 달러거든요. 보통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갈 때 이 전체 실현 평균가를 찍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걸 바닥으로 다지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결국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5만 5천인데 시간이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5만 6천, 5만 7천 올라가겠죠. 요 정도 선이 그러면은 바닥이라고 본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벌써 있어요. 5만 5천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6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만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같이 볼 수 있는 게 200주 이동 평균 가격. 네. 그것도 5만 8천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그것도 계속 같이 올라가요.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올라가는데 5만 8천 달러면 거의 6만 달러 거의 근접했으니까 한 그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스마트 머니들은 벌써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6만 달러까지 내려면 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온체인 지표들이 있어요. 평균 회귀 인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mean reversion. 그러니까 이것도 극도의 지금 저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2년과 2018년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이 평균 회귀 인덱스가. 그것도 보면은 그렇구나.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상태인데 한 6만 달러까지는 찍으면은 바로 그 매수세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보면은 항상 뭐 지금 뭐 막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도 뭐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던 게 뭐 한 있었잖아요. 그때 뭐 5만 원을 막 살짝 뭐 내려가고 했을 때는 진짜 망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것이 시장에서 아주 안 좋게 평가받을 때가 매수 적기인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글로벌하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면 지금 같은 공포, 극도의 공포, 익스트림 피어, 여기면 사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막 이제 물론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거는 없어질 거다, 망한다, 그러게 왜 빵원 될 거 왜 샀냐 뭐 이런 조롱이 많은데, 전체 조건은 튼실한 건가요?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 없고 미국이 진짜 이건 전략자산으로 잡을 것이고 어찌 보면 디지털 금으로 해서 금을 대체한다 방향성, 여기는 흔들림이 없나요? 예, 비트코인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위대한 기술인지는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인지를 계속 저도 반복적으로 놀라게 돼요. 어떤 부분이 놀랍냐면 중앙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느끼고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네. 나를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뭐 정부나 아니면은 은행이나 이런 제3자를 공인신력 있는 제3자를 믿는 게 더 편하죠. 네.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만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이런 중앙화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예를 들어 은행이 생겨난 지도 사실상 수백 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는 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 교환이 돈 거래 전부였고 다 이런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룩해낸 것은 일단 그 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술이 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세계를 촘촘하게 연결을 해줬고 그리고 그 기술 덕분에 이제 정보의 전달이 너무나도 자유로워졌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가치의 전달은 불가능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3자를 신뢰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걸 당연시해왔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은행 계좌가 닫힌다거나 이건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IMF 추산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금융 인프라 탈락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다. 그리고 그중에 대다수는 억압된 환경에 살죠. 금융 억압. 네. 그러니까 독재 정부라든지 아니면 무능한 정부 밑에서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달러 같은 이제 더 우월한 통화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아예 그냥 막혀 있는 사람, 환전 자체도 못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어떤 생명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줄기 희망 그리고 등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막을 수 없거든요. 탈중앙화된 인터넷 위에서 탈중앙화된 가치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된다면. 인터넷만 된다면.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뭐 요즘 아무리 최빈국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스마트폰은 다 쓰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재산을 드디어 축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 통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혁명은 이 혁신성은 이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조금만 이제 저 최빈국 좀 개발도상국 이런 쪽들로 시선을 돌려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는 존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면 비트코인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언제나 이슈가 터지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궁극의 이 안전장치, 구명조끼 같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절대 어딘가로 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 사는 사람들만 쓰는 거면은 가격이 오르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으니까 내가 좀 투자 잘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내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직업도 좀 그래도 괜찮고 그렇죠. 좀 나름 또 결혼도 하고 해서 현금이 좀 있으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예 그런 거 안 되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화폐라는 것을 공부할 기회가 없고 금융은 뭐 그래도 조금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지만 화폐를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네. 뭐가 그래서 문제냐면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못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뭐 주식 가격 많이 오르면 내가 돈 벌어서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그 동시에 내가 이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통화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지는 네. 잘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월급이 많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 구매력 하락 속도를 내 월급 상승률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별로 자각하지 못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 안 하고 네. 뭐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집도 뭐 언감생심 서울에 집 살 생각은 못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사회가 사실상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타파해 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좀 선진국이지만 K자형으로 많이 벌어져서 네. 웰스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도 반드시 비트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올해 뭐 수익률, 작년 수익률만 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20년 이후를 보면은 얼마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왜 20년 이후를 봐야 되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이 엄청 풀렸잖아요. 4.3조 달러. 그것에 반대급부해서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쑥 빨아당긴 자산들이 많을 텐데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한국 주식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비트코인이 왜 가장 많이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많이 그 흡수를 했다. 가장 많이 흡수를 한 거죠. 네. 유동성의 함수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아직도 사람들의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무한히 풀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장에 등장을 하면은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희소하기 때문에 네.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우리한테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 하락장만 되면 찾아오는 퍼드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그 논리로 뭐 비트코인만큼 정말 그 사이버 세상에 글로벌하게 뭐 순식간에 옮기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금도 충분히 그 역할을 대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뭐 복제가 어렵고 뭐 중앙화가 안 돼 있으니 그래서 지금 거기로도 얘가 지금 유동성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네. 금은 이제 명확히 1930년대부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930년대부터 명확하게 그 금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각국 정부들, 특히 영란은행 그리고 미국의 연준, 다른 선진국들의 이런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가지고 통화 가치를 부양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전쟁이든 아니면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든 많이 풀고 싶은데 돈이 필요한데. 금에다가 패깅을 해놓으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희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다. 그것의 한계를 깨닫고 금 태환을 정지하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죠. 1930년대에 금 몰수 사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들이 금 직접 거래하는 걸 불법화하고 네. 은행에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금 다 맡겨라. 그러면은 온스당 25달러에 사주겠다. 은행이 사주겠다. 그렇게 하고 은행들의 모든 시민들이 금을 맡기자마자 온스당 35달러로 달러 가치를 절하하고 금 가치를 격상했어요. 시민들은 앉아서 구매력이 내려간 거죠. 네. 그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스위스 있잖아요. 나라 스위스가 자국 화폐인 프랑의 가치를 금에다 연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1900년대에.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 그다음에 유럽의 다른 나라 정부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권고를 해서 IMF한테 차관을 받으려면은 금 태환 끊어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스위스 정부가 결국 그걸 끊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결국 스위스 프랑도 완전 신용화폐가 되죠. 그러니까 금의 한계는 결국 뭐냐? confiscatability라고 하는 거죠. 몰수 가능성. 금을 몰수할 수 있어요. 금 가격이 우리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잖아요. 금이 너무 영롱하게 노랗게 빛나서 예뻐서 또는 떨어뜨렸는데 예쁜 소리가 나서 그래서 금이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저도. 굉장히 5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녔고 희소하고 그리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 옆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고 그 믿음, 신뢰는 분명히 있어요. 1900년대 우리가 30년 특히 이후로 봐왔던 금 몰수 사태, 여러 사태들을 보면 금은 이 피지컬리티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confiscatable하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 태환, 금 기축통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완전 신용화폐 시대로 1970년에 닉슨 쇼크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 어디 뭐 공간이 있든 금고가 있든 해야 되고 이걸 들고 나가려면 뭐 공항에서 검색도 통과해야 되고 어쨌든 탈중앙화돼 있지만 그 국가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중앙화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은 안 된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걸 완벽하게 해결한 기술이고 단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고 이거 안 쓸 거다. 근데 그거는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진짜 세대 간 자산이고 제가 이제 기능적인 면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투명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인데 그거를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보이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지갑에 몇 개의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지는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가져갈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느낄 거고 지금은 결국 이제 아직은 기성세대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성세대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금으로 많은 자산이 가는 거죠. 기성세대가 중앙은행을 뭐 다니고 있던 아니면 뭐 국가의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던 이들이 결국 그 돈을 다음 세대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잘파 세대예요. 이제 저희는 밀레니엄 세대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좀 중간에 걸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파 세대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 않습니까? 진짜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이들은 별로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 빼고는 똑같네 특성이. 오히려 이게 유리하다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이 비트코인의 인식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이제 금 시가총액을 그냥 비트코인이 완전 따라잡아 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저도 이제 의심이랄까요. 뭐 굳이 반론하자면 네. 뭐 비트코인 존재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에 비트코인이 돈은 아니니까 얘는 가치 저장인 거고
그러면 이걸로 뭐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하려면 어쨌든 중앙화된 그 제도권 안에랑 이제 교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럼 그게 뭐 거래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암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화된 권력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피하려면 뭐 정말 뭐랄까 조세피난처 같은 뭐 어디 뭐 중남미 어딘가에 가서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옛날에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네. 민간화폐 시장에서 만들어낸 민간화폐가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피아트 커런시죠. 피아트 그렇게 하라고 이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을 돈이라고 명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정화폐거든요. 근데 이 국가 발행 법정화폐가 이렇게 우리가 전부 누구나도 믿고 쓰는 화폐가 된 지는 약 5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금태환이었으니까. 즉 이거는 믿음과 신뢰 체계인데 굉장히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믿음과 신뢰 체계라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이 화폐가 가장 안전한 결제 수단이고 물물 교환의 수단이라는 거는 신기루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로스바드는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스풀한 신기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없는 개념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물리적 실체도 없고 우리의 관념상 그런 게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굉장히 쓸모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벗기고 벗겨내다 보면 양파 껍질 까듯이 그러면 결국 개인이 남는 거예요. 네. 개인이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고 개인의 의사결정 주체가 모여서 국가의 결정이 되고 또 어떤 단체의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돈은 개인이 결정했을 때 가장 편하고 쓰기 편하고 좋은 돈이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고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게 이런 하이에크나 로스바드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대로 앞으로 실현될 거라고 봐요. 이 국가가 통제하는 법정화폐라고 하는 거, 즉 국가가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국가에서 무조건 하나의 화폐만 써야 되고 네. 이 시대가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점점 끝나고 있고 이미.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왜 이렇게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무조건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을 수도 없어요. 사실상 달러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지갑을 가지고 쓸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 통화 주권 챙긴다고? 그러면은 당장 트럼프한테 반기 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는 못할 거고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냐? 원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가지고 있겠다. 근데 이거 엄청 편하다. 뭐 해외 나갈 때도 그렇죠. 그냥 들고 나가면 황금도 되고. 필요 없고. 황금도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개인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인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돈으로 쓰이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보다 더 강한 돈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크죠.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100% 동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자영업자인데 커피를 팔고 있어요. 커피를 팔아서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공감을 해서 우리 가게에서 나는 매출을 이제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계속 돈을 벌면은 한 20% 정도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내가 그냥 커피 팔 때 그 즉시 비트코인으로 받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나 비트코인 결제도 받아요. 이렇게 써붙여 놓고 대신 5% 할인. 뭐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없겠죠. 100% 없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다. 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특히 그 가게의 단골들이라면 이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쓰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는 자의 결정이 중요한 거고 돈을 받는 자, 자영업자, 뭐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충분히 이 사람들의 모수가 충분히 모이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비트코인 돈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그 사업자들의 모수가 충분히 늘어나면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그동안은 천천히 대중화가 진행됐지만 아주 급격하게 대중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쓰는 사람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고 느끼면서 결국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 비트코인 순환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제 권역이 생기는 거죠. 민간 경제 권역.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하지 마. 불법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정치인들이 표를 얻어가요. 왜냐면 이거는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야 이거 저쪽 우리 반대쪽에서는 금지했지 우리가 이거 신장시켜 줄게.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네. 비트코인 때려잡으려고 했고 트럼프는 육성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무기로서 트럼프가 활용한 건 맞고 그래서 당선돼서 지금 친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인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의 핵심이 되는 거고, 사실 진짜 돈의 역할이 뭐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금이었다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보고 장기 투자해야지 당장 뭐 지금 오르네 내리네 뭐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초기 시장이라 변동폭이 클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